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하고도 3월 7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시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결방했잖아요. 그니까요. 지난주에 엄청 쫄아 있었어요. 왜요? 아, 코로나 무서워서 그때 막, 그 급증세가, 난 진짜 예술이었죠, 3월 진짜. 초에 이 코로나 확진자 10,000명 넘을 줄 알았어요. 한 1.3배에서 5배 사이로 막 늘어났거든.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몸살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일단 대구, 경북 쪽에서 잡히고 서울이라든가 그 외 지역들은 엄청 늘어나지는 않아서 요새는 이제 좀 그렇게 증가세가 확 있죠. 꺾여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또 금요일, 우리 토요일 녹화하고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술 먹는 사람들 많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만성화됐지. 이제 조금 네. 위축됐다가 약간 살아나는 것도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는 데는 조금 되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여전히 안 좋긴 하지만 그렇긴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가봤거든요. 갔더니 많은 상가들이 진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약이 안 되는 상가들도 예약이 되더라고. 뭐 보름 전에 예약하는 데들도 확실히 그래도 되는 데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도 보면 좀 매출 타격은 있을 거야. 그렇죠. 대표님 타격 엄청 심각하잖아요. 저도 심각하죠. 네. 학원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죽으려고 그러던데. 예술이죠. 뭐 그래도 우리 그 애기들은 학원 안 쉬고 강행하대. 어우. 저희 애들도 한 배짱이지. 1주, 2주 정도 그러다가 네.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학원이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로 숙제를 온라인으로 내주던 학원이 있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수업도 온라인으로 한대. 그래서 걔네 그렇게 해서 강의하고 학원 한 1, 2주 쉬었다가 그리고 수학 학원은 오래는데. 그래서 수학은 또 가. 아, 그래요? 버스 타고 댕겨요. 마스크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 연기해가지고 요새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학원들은 네. 굉장히 많이 연기하거나 아예 그냥 폐강하거나 환불하거나 코로나 효과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타격이 엄청. 네, 이따가 잠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눌 텐데 어쨌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과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 웃돌던 과천 전셋값이 한 달 만에 2억 넘게 떨어졌다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천 전셋값 변동률이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뚝 호가가 떨어지는 분위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과천이라는 지역은요, 재건축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고요. 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 등 청약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천에서 지난해까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가구도 없었지만 올해와 내년에 각각 3,000가구, 4,000가구씩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2021년 3기 신도시 등 최고 입지의 공공택지 분양이 또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서 과천에 대한 인기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천 지역에 전세가가 최대 2억 5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원문동의 레미안 슈루, 그 다음에 또 레미안 센트럴 스위트? 네, 여기가 지금 호가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천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그 당시에도 해봤었거든요. 뚜렷하게 답은 모르겠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대부분의 의견은 뭐였냐. 과천이 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해서 이게 지역 1순위 물량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1순위 통장을 들고 있으면 과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일단 그 부분 때문에 과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 이런 수요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꾸 그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과천의 전세가 비싸도 들어가서 1년만 버티면 1순위 되면 이제 나는 아파트 과천 거 받으면 내 가점만 좀 고가점자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문제다. 또는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하게 전입을 한다거나 주소 전입을 해놓고 실제 안 살고 있으면서 이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니까 최근에 이제 아마 그대 원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만 1순위 자격을 주는 걸로 청약 제도가 바뀔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작년에 그때 볼 때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갈지 변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과천 전세가 올라갈 때 다른 지역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통적으로 보면 과천이랑 잠실이랑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비슷하게.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잠실이 이제 더 높아졌어. 과천이 옛날과 같은 부귀영화가 살짝 좀 빠졌거든. 근데 전세 가격이 이 잠실 쪽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잠실 전세 가격을 과천에 쫓아가는 그런 모형새였거든요. 그럼 두 개가 비슷하니까 그런 건가 생각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청약 제도 영향이 좀 많이 있었겠구나. 그것 때문에 가격이 좀 급등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게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당시에 막 전세가가 올라갈 때 기사들 보면 과천의 신축 빌라가 매가가 6억인데 전세가 6억, 매가가 6억 5천인데 전세가 6억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뭐 보셨던 것처럼 전세 가격이 갑자기 2억 5천씩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였고 그랬거든요. 지금 빠지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세 들어가더라도 2년은 있어야 1순위가 되고 근데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물량들 일단 그거 보고 보는 건데 지식정보타운 물량들이 올해 예를 들어 다 나와버려. 근데 2년 뒤에 내가 1순위 되면 쓸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망 매물처럼 더 비싸게 주고 들어갈 필요도 없다. 그런 판단도 일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천에 2, 3년 전부터 공급됐었던 재건축 아파트 물량들 특히 이제 작년에 분양했었던 과천 1단지 푸르지오 서밋이 후분양이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입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 또 앞으로도 이제 과천 2단지며 계속 입주 물량들 남아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공급도 어쨌거나 임대 공급 물량들도 그렇게 늘어나는 게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두루두루 끼치고 있지 않나 그런 게 이제 중복돼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대출이 안 되니까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거기서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전세 가격이 안 받쳐주고 공급 물량에 의해서 떨어지면 매매 가격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신규 분양하는 물량에 분양가가 결정이 돼봐야 또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예 대출 자체가 금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거래될 때 프리미엄 붙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제한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과천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움직일지. 과천도 이제 사실 과천도 저는 좀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게 과천의 새 아파트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규 입주 아파트들이 그 지역에 예를 들자면 지금 강동구 입주 물량들 되게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고가 가격 갱신하고 이런 모습들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강동구에서 새 아파트 쌩쌩하고 좋은 아파트 하면 이제 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정도였는데 고덕 그라시움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랜드마크 대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르테온이나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이제 수준이 바뀌고 있거든요. 뭐 신길 뉴타운도 올해 이제 그런 단지들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또 이제 그런 약간 그 진짜 대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지역의 대장들. 맞아요. 근데 과천도 그 지역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애들이 되게 낡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슈르라든가 뭐 다른 레미안 같은 경우도 보면 오래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들어가는 단지들 중에서 이제 신축이면서 대장인 대단지면서 이런 재건축으로 지어진 2020년대 아파트. 근데 이 아파트들이 다른 지역 대장들이랑 가격 경쟁을 하면서 또 이제 나머지
형님이니까 형님이 와줘야 동생들이 이제 쫓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전세 가격이 빠지면 집값제는 어떨 거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실제로는 이 기사에서 뒷부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3,000세대, 4,000세대 입주 물량이 준비되어 있다. 이 물량들은 과천의 희망이다. 과천의 가격을 이끌어줘. 뭐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서 그 밑에 라인의 의왕이라든가 그 밑에 인덕원 주변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마냥 만안동안 이런 라인들이 이제 동아줄처럼 붙잡고 가야 되는 그 라인의 최고 형님 과천도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만 보지 말고 이제 전세 가격 떨어진 데는 입주 물량 리스크도 있지만 그 입주 물량은 과천의 새로운 천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네. 자, 그래서 뭐 공수요과 공급 관련된 이야기도 주셨고, 그리고 또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시장이 약간 좀 차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도 주셨는데, 과천 좀 지켜보면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별별 수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자, 코로나 사태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완벽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자, 일단 서울내 부동산 중개업소 관악구의 한 중개업소가 그 코로나 확진자 판정을 받으면서 그 영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개점 휴업 상태의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상담 자체가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손님 들어오면 마스크를 선물로, 네, 마스크를 써야 또 집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요새 이런 사태도 벌어졌어요. 집을 보려고 하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잔금 치는 게 만나서 이제 잔금을 쳐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싫어서 계약금을 포기한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생겨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분위기가, 중개업소도 낯선 사람 오는 게 싫고 집을 보여주는 사람도 낯선 사람이 네, 한 게 싫고,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시장도 움직일 텐데 지금 이렇게 하면 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 요새 없어요. 네, 지난주부터 완전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래 절벽으로 연결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이 많고 엄청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내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지대하게 클 것 같아요. 이 후폭풍이 어디까지 얼마나 커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세를 놓고 나가야 되시는 분들도 그래서 못 빼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뭐냐면, 이제 대구 지역에서 연락 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가기로 해서 빼기로 했단 말이죠. 안 들어와요.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또 대구가 핫한 지역이었잖아요. 거래들이 많이 됐어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채워줘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전세를 못 맞추네. 네, 전세를 맞출 수가 그러니까 없어서. 잔금이 안 나오고 또 이제 왜 잔금 안 치냐. 그렇죠. 하자 문제들이 발생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화 와서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난리를 치시더라고.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전세 맞춰서 잔금 주기로 하고 이런 거래들 이거 안 맞춰지면 진짜 잠도 안 오죠. 그러니까요. 네, 매수자도 잠 못 자고 중개업소도 잠 못 자고. 특히 대구 지역은 더 심하겠네요. 그냥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는데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투자도 좋지만 사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괜히 잘못 옮겼다가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저희 동네 부동산에 갔더니 소장님이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하고 앉아 있어. 네. 이제, 그래, 맞아. 이게 실내 감염이 더 중요하대. 마스크를 써야죠. 잘 쓰셨네. 그랬더니, 막 이러고 있어. 왜 그래요? 안 쓰던 마스크 왜 썼어요? 그랬더니, 계약서를 하나 썼는데, 임대 계약을 하나 썼는데, 임차인이 대구에서 왔대. 나도 딱 하다가 그 얘기 듣고, 네? 이러면서, 손잡이 나 이거 손 댔나?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 계약서 쓰고 나서 사무실 다 닦았대요. 손잡이 부분, 의자까지도 전부 다 닦고 그 다음에 막 쓰고 있었던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무섭긴 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진짜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어느 정도 과학이 발전한 시점에도 이런데 진짜 원인 모르고 죽어가는 그 당시에 역병들 이런 거에 그 시절의 선조들은 진짜 얼마나 공포였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요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장금을 쳐야 되는데 이제 대구뿐이다 이러니까 사실 뭐 대구 시민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대구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금을 안 치면 안 되겠냐, 미루면 안 되겠냐 했다가 결국에는 대구뿐이 먼저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만나고 비대면으로 장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무리된 케이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유, 대구가 무슨 죄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무튼 대구 시민들 힘내시고, 그죠?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잘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으나 이미 영향은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또 통계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월 20일 발표 이후로도 풍선 효과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수도권 남부를 새로운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자 인천, 대전, 세종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제 지역이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인천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천 연수나 송도 같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굉장히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이후에도 상승폭이 줄었을 뿐 상승 흐름 자체는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중 유동자금이 풍선 효과, 규제를 막으니까 옆으로 가서 인근 지역의 집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실렸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중 유동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느냐,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정부가 추가 규제 또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걱정하셔야 될 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가 그래서 그쪽 지역에 투자의 메리트가 있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샀어요. 근데 규제가 빵 나와서 싹 묶였어. 그럼 신규 추가 유입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거래가 묶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런 부분들의 어떤 혹자는 정부보다 빨리 움직이면 천당행, 정부보다 늦게 움직이면 지옥행,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정부의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다니는 게 맞을 수도 있는지 뭐 이런 식의 걱정들이 뭐 합리적인 건지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많은데 아무튼 풍선 효과가 계속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돈 넣고 돈 먹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저는 투기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실수요 이런 거 상관없이 들어가서 물이 들어올 지역에 가서 선점해서 물건 싸게 잡아놓고 있다가 물 들어오면 그때 털고 나가겠다, 먹고 나가겠다 이런 단기 투자들을 빠르게 탁탁탁탁 치고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세력들이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단기 매매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런 법인 투자로 해서 들어가는 사례들도 그러니까 법인이 뭐 작년에 한 달에 1,000몇백 개씩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많은 부동산 법인들, 매매 법인들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타이밍만 잘 좋게 1년 채우면 일반 세율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가격이 덜 올랐다 싶으면 일단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불법이지만 보면 명의신탁 등을 통해서 타인 명의, 그러니까 다주택에 대한 중과가 있지만 이제 규제 지역으로 적용이 된다는 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10% 세율이 추가로 붙고 뭐 3주택 이상인 경우에 20% 이상 세율이 추가되잖아요. 근데 구간 많이 덜 먹으면 그 중과 세율 추가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는 명의신탁이나 이렇게 명의분산을 해가지고 일종의 불법을 하면서
그렇게 물건들을 가서 여러 개를 잡고 이런 수요층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투기 수요도 일정 부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수요들은 나름대로 이게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기사에서는 뭐 수도권 남부를 규제하니까 일로 켰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원래 그랬어. 움직였어. 원래 그러니까 움직였어. 이미 네. 수도권 남부는 많이 올라서 음. 작년 연말에 너무 호가가 올라버려서 야, 이 돈에는 먹을 거 없지 해서 덜 오른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데 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임들이 다른 라인으로 갔던 거고요. 비규제 지역이니까 부담 없이 대출 규제도 부담이 덜하고 그다음에 뭐 대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제 전매 제한 이런 거 풀려 있으니까 들어가고 그러면서 세력들이 많이 가서 한 것 같아요. 뭐 대전은 좀 별개의 움직임인데 세종 이런 데는 대전이 근래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세종이 상대적으로 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세종도 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수요의 흐름들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가 어디냐를 보면서 세력들 수요의 움직임, 투기의 움직임 다 뭐 어떤 표현이든 간에 아무튼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대전, 연수, 송도 뭐 이런 청라 뭐 이런 지역들은 사실 2월 20일 대책 이전에도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지역이에요. 저희 가족들 중에 한 분도 고민을 하길래 잡아라, 실수요니까 정말 살기 좋은데 잡아라 이렇게 해서 송도로 들어갔는데 고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가 얼마 안 그 남았거든요. 이후에 호가가 이제. 또 올랐네. 그렇죠. 그래서 실수요인 개념에는 뭐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거주할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 주저함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2월 20일 대책 이후 풍선 효과 때문에 완급했던 지역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수장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부동산 투자할 때 법인으로 많이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법인 열풍이 지금 또다시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매수한 주택이 4만여 호에 달했고 새로 창업한 부동산 기업 수도 전년보다 40% 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유는 법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어난 이유가 세금 회피의 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자체는 막았으니까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 세율도 법인이 훨씬 더 낮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공시가격 12억인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의 보유세가 약 1,909만 원인 반면에 개인과 법인 명의로 각각 소유했다면 보유세가 931만 원으로 978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법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굉장한 이슈인데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생님 기억나는 대로 그러니까, 법인으로 할 때 장단점 뭐가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온 얘기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두 명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의가 하나가 아니라 법인이 갖고 있는 거 하나,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거 하나를 나누다 보니까 세율 자체가 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니까 그렇죠. 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각각 조정하니까 적용하니까 세금이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주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법인세 세율 자체가 일단 양도소득세 세율보다는 차익이 많이 남는다는 전제, 보통 차익이 남는다고 가정하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인으로 가정, 낮죠. 예, 법인세 세율이 낮은데. 이와 관련해서 항상 세무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법인세를 그렇게 낼 뿐이지 그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에게 다시 갖고 올 때는 한 번 더 세금을 똑같이 그에 준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같아요. 근데 일반 세율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지금 보유세를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인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단기 매매에 따른 중과 세율을 회피해 갈 수 있는 거. 조금만 남으면 팔고 이렇게 사고 팔고 원래 1년 이내에 팔면 중과세 40% 세율
이제 50%인가요? 예, 네. 50%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율 자체가 너무 큰데 그걸 회피할 수 있다는 게 그 세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도 개인은 못 파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그런 일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법인세 내고 소득세 내도 더 차라리 유리하다. 그리고 비용 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법인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특히 대출 받으면 비용이 100%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자에 대해서.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대출이자 비용 처리가 안 되지만 사업자로 매수할 경우에는 그것도 다 이자 낸 것도 양도 차익에서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이 법인세 계산할 때 또는 이제 소득세 계산할 때 빼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단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개인은 그냥 통장에 있는 돈 갖다 써도 되는데 법인은 돈 있다고 해서 그거 내 돈 아니고 그 지수증빙. 함부로 돈 갖다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법인체로서 법인격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어떤 신고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지켜야 될 의무들이 많아서 되게 까다롭죠. 그러니까요. 저는 법인 투자를 이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 난 좋은지 모르겠어. 이 우리 예전에 그 지난 텀 이번 텀 말고요. 지난 텀에도 법인 설립을 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들은 있어 왔어요. 아니 많이들 네. 했어요 그때도. 네, 그렇죠. 경매 받으신 분들은 거의 법인 만들어가지고 늘 많이 하셨죠. 근데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니까 수익이 안 나는 부동산 법인은 쓰레기야. 그러니까 네, 골치 주의하셔야 될 아파. 것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에 대해서 감면 조건이 없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법인 본점을 설립했을 때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어서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특히 주택이 아니고 일반 비주택의 경우에는 중과까지 적용을 받으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단점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등세권이라고 한다면서요. 등세권, 등기소가 가까이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그래서 뭐 용인 일부 지역 이런 데가 되게 인기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2월 20일 대책에 나왔잖아요. 법인 대출 안 된다. 네. 법인 대출도 지금 꽉꽉 법인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데들을 규제를 어떻게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여져요.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지하고 보고 있죠. 있다라는 부분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소장님은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법인 설립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나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많이 하는 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짤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짤짤이 해봐야 짤짤이야. 짤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많이 제대로 된 거를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재개발 투자 여러 개에서 막 세금 내고 얼마 남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재건축 쌀 때 들어가서 한 방 크게 먹는 게 훨씬 많이 먹어.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동네에서 저렴할 때 잘 사서 한 방 먹는 게 훨씬 짤짤이 열심히 해봐야 특히 지방 가서 짤짤이 몇 천만 원짜리 짤짤이 해봐야 열심히 몸만 바꾸고 힘든데 실제로 재건축에서 한 방에 십몇 억씩 딱딱 먹어버리고 하면 내가 왜 했나 싶거든 한 걸 제가 지난 텀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투기를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지역에 물건 시기 좋을 때 잘 사서 장기 보유하신 분은 사회에서 볼 때도 되게 바람직한 좋은 동네를 저렴한 때 잘 사서 많이 올랐네요. 역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맨날 투기꾼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서 세금 내고 못 팔고 해서 막 엄청 남은 것 같지만 그거 다 모아서 강남 거 하나 사려고 보면 차라리 그때 강남 거 하나 사놓는 게 더 많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봐왔거든. 그래서 저는 전자 쪽에 투자를 선호해요. 시기를 잘 타서 목돈을 만들어서 들고 있다가 그 시절에 가서 좋은 걸 잘 사면 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거
다니면서 짤짤이 하러 다니는 거를 좋은 투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해. 안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또 아니야. 왜냐면 그거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존중하지만 나는 별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쪽이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법인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는 뭐냐면 가격 우리 아까 수장님 얘기했듯이 막간 걸 봤잖아.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수장님 의견에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는 네.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법인 이거 매수하는 사람들이 돈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나는 내가 임차인이면 임대인이 법인이면 그 집은 전세 안 들어가. 이게 장이 딱 분위기 바뀌잖아요. 변곡점이 와서 시장 안 좋아져서 주택가격이 꺾이는 상황이 오잖아. 이 물건 다 하자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인 투자하고 하는 게 보통 보면 최대한 개인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못 받는 대출들을 받을 수 있어서 법인 가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실 임대인이야.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꺾이면 이 사람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 외에 여러 개를 하고 싶으니까 법인을 단기로 사고 팔고 하고 싶으니까 법인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집들이 다 부실일 거야. 근데 내가 집 전세 계약하라고 하는데 부동산 법인이 임대인이래. 부동산에서 소개하겠지. 아, 집도 많고요. 능력 있고 부자인 분이시 임대인이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그럼 네 임대인 네 갖고 있는 집 와서 다 까봐. 얼마나 부채가 있는지 내가 나중에 전세 계약 만료될 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좀 나도 계산해 보게 좀 까봐 하면 어떤 주인이 와서 그걸 얘기해 주겠어요. 난 너 말고 다른 임차인 할래.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이 법인이라고 하면 난 되게 리스키해. 나는 들어가기 싫을 것 같거든요. 이게 부실이 생기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에서도 그 대출 이자 이런 것들 되게 못 갚아가지고 일가족 자살 사건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그분이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그 사례들 보면 경매 하시던 분이 집이 15채인데 시장이 꺾여가지고 있는 부채는 상환해야 되는데 깡통이 돼서 상환이 안 되고 수익이 나오는 방안이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극단의 선택을 하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뭐 지금은 좀 이른 시기일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이고 지금 이제부터 꺾인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시기일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끝까지는 안 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욕망이 끝까지는 안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이 오면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번에 코로나 이 사태가 이 거시경제라든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되게 공포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순간이야. 2008년에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기억하세요? 2008년 상반기에 마포에 알죠, 재개발 사러 다녔어. 장난 막 아니었어. 부동산들 다니면서 그냥 미국에서는 힘들다는데 그건 뉴스에서 보는 얘기고 미국에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지. 그러면서 맞아. 그래서 가격이 2008년도 가격이 올랐어. 그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황당한 일이구나라는 걸 느낀 건 2008년도 하반기 가면서부터였거든요. 야, 막 이자가 갑자기 급등하고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싹 사라지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늘 이러다가 갑자기 내일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뜸해지다가 어느 시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안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자, 얘기가 법인에서 돌아갔는데 하락장에서 이렇게 법인 투자 맞아요. 물건들이 하자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가지고 껍데기처럼 부동산들을 많이 들고 있는 임대인의 물건은 리스키하다. 법인 투자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나는 임차인 입장에서 싫다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예. 자, 저는 아무튼 이런 투자를 지양합니다. 지향하지 않아요. 네. 자,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동탄 이야기 나눌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예. 자, 5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남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락 조짐이다. 서울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냐? 아니면 조정 이후에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냐? 강남 불패의 신화로 갈 거냐? 아니면 집값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냐?
거기다가 코로나 규제까지 겹쳐서 세입자가 눌러앉기가 심화가 됐기 때문에 강남의 전세 가격은 매우 몹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복잡한 이야기들, 셈법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전세 수급 지수가 40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세 수급 지수는 100 미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세 수급 지수가 100 이상이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지난 2월에 100이 안 됐던 지역들이 지금 서울은 160.8, 경기는 150.4, 인천은 159.22로 100 이상을 돌파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전세 가격의 전세 수급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에 대한 두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하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원인이다.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들을 다 연장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조금 전에 지금 코로나 시장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잠깐 이야기 또 나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시장 분위기는 또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코로나19 악재 속에도 28일 1순위 청약을 기록한 경기 하남 위례택지개발지구 위례신도시 중흥 S클래스는 1순위 청약에서 44,408개의 청약 통장에 몰리면서 104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여왔고요. 또 지난 19일 청약을 마감한 경기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도 1074가구 모집에 무려 15만 650건이 몰려 역대 수원 단일 단지 중 최다 청약 신청 건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청약에 대한 열풍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다들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전세가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에 대한 생각. 또 한편으로는 이 수급지수에 포함된 게 과연 반전세도 이 수급지수 안에 포함돼서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한 부분. 자, 그다음에 또 아파트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과연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갈까에 대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전세 수급지수가 100 이상을 초과했다라는 얘기 자체는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반전세가 과연 포함됐을까?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거 뭐라고 물어보는 줄 몰라서. 이게 전세 수급 지수라고 하는 게 KB에서 부동산에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세가 올라갈 거야,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거 전세만 물어보니까 전세에만 부동산 사장님들이 답변한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러면 네. 뭐 표하면 안 됐겠지. 몰라, 그거. 반전세는 말이 이게 웃겨. 나는 이거 이게 나올 때마다 반전세인지 월세인지 이게 참 웃겨요. 일단 중요한 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세 물량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보증금 받아 쓸 데가 없어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일이 좋고, 사실 기사에 넣진 않았지만 그치. 어. 강남에 지금 뭐 반포라든가 대치라든가 이 라인에 거래되는 거래 건수의 절반 이상이 보증부 월세야. 맞아. 그러니까 보증금이 좀 많거나 조금 적거나 차이일 뿐이지 일단 월세를 다 껴서 거래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강남의 트렌드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공급은 순전- 엄청나게 없는 거지. 순전세 물건은 그래서 더 없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 물건이 빵이에요. 아예. 음. 나 네이버 매물에서 진짜 빵인 건 처음 봤어요. 아예 빵이야. 매매는 몇 개 있는데 전세는 매물이 아예 빵이더라고. 그래서 진짜 전세가 없는 지역은 이렇게 없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올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서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이 좀 있지만 없는 지역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새 아파트 수요는 아직도 뜨겁죠. 지금 이거 청약 경쟁률로만 보면. 청약 경쟁률은, 이거는 시장이 왜곡됐으니까 청약 경쟁률이 뜨겁지. 시장이 작동을 안 하잖아. 청약 시장은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가격을 흔들어 놔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어떤 결정 요인이 돼서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고인데, 그게 아예 없잖아. 무조건 엄청 싸잖아. 먹을 거 엄청 많이 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공급은 제한이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고 계속 지금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냥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제도적으로 몇 억을 먹게끔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거고, 더 많은 공공 물량이라든가 수도권
전매 제한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 수원 물량이라든가 수원은 확 떠서 가격 올라가면서 가격 벌어져 있는 게 보이는 시점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가수요까지 달라들어서 높은 차약 경쟁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전세 계약 연장하면 전세 가격 상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보니까 최근에 순전세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됐고 연장하려고 하는 세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시세대로 꽉 채워서 전세를 연장하냐라고 보면 시청자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시세보다 월등하게 못 미친 가격에 전세 계약 연장을 한다라는 거.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막아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중개 수수료 안 내고. 맞아요. 그치. 그게 이자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증금 뭐 돈 1, 2천 올리느니 그냥 새 세입자 내면서 중개 수수료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로 내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살고 조금 돈 얼마나 싸게 재계약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눌러앉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게 전세자금 대출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쓰는 경우나 그러니까 움직이면 돈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신규 대출 경우에는 제약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 있는 대출이랑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조금 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 시장도 이게 막 돌고 시장이 순환이 되게끔 지금 되는 게 아니라 매매 시장도 그렇고 임대 시장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이게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되게 힘들게끔 시장이 작동하지 않게끔 시장 움직임의 속도가 되게 둔화되게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다 묶여 있어. 규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전세 움직이려는 수요들도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신규 주택 공급, 입주 물량 이런 공급이 엄청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올해는 이렇게 가는데 많이들 얘기하지만 임대 가격은 올해 하반기부터가 진짜 불안할 수 있다. 올 상반기까지는 물량들이 그래도 좀 있는데 하반기부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내년에 진짜 물량이 없다. 뭐 내후년은 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세 계약 연장을 할 때 팁도 같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움직이면 돈 든다. 네.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한편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 연장을 해주실 때 시세만큼 꽉 채워 받아야 되겠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네, 움직이면 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셔서 재계약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계 침체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명동과 종로에 빈상가가 넘쳐나고 있고 몸값을 낮춰서 임대 문의를 해도 전무한 상황이고요. 또 상반기 공실률 최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매매 시장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는 월세 400만 원 내려도 세입자는 빵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는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요. 왜요? 72제곱미터 명동의 상가인데 네. 임대료가 2,900이야. 400을 내려서 2,500에 무권리에 내놨는데 와, 72제곱미터면 22평 정도 되거든요. 전용 면적이. 네. 그러니까 22평 가게에서 월세를 한 달에 2,900, 하루에 100만 원씩 월세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를 팔아야 되는 거야. 100만 원을 임대료로 깔고 수익을 내야 되니까 하루에 그럼 매출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까지도 될 만큼 이 상가가 가치가 있었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코로나19 그렇죠. 영향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임대료를 이제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하는 것에
되게 가장 익숙한. 그러니까 음.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 물건을 소비해 보신 분들이 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그냥 가서 사오는 거지, 슈퍼 가서 사오고 어디 가서 사오고 시장 가서 사오고 이런 거에 익숙한 세대셨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 또는 이제 밑에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하는 게 되게 익숙한 세대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결제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편해져가지고 사실 클릭 몇 번만 하면 물건이 그냥 딱 집 집으로 앞에 오게끔 배송.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송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새벽에도 새벽에도. 네, 그렇죠. 네. 지금 단순히 뭐 이 상가 힘들다 이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노부모님들이 걱정되는 자녀들이 지방에서 또는 해외에서 부모님들이 물건 필요한 거를 못 사시니까 대신 구매를 해드린대요. 그러니까 오. 부모님 댁으로 가게끔. 이렇게 그럼 받아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 이게 실제, 저도 이제 써보면 알지만, 한 번 결제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거 물려서 설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보고 검색해보고 하기만 몇 번만 누르면 오게끔 되잖아요. 맞아. 예.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와. 그럼 그냥.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지금 물건 사러 시장 나가거나 이런 것들 되게 어려우셨던 이제 이런 어르신 세대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 구매 경험이 쌓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이게 기회에. 처음에는 자녀들이 보내준 걸 받다가 그 다음에는 어머님 이걸 이렇게 사세요라고 해서 써보면 그 다음엔 그 방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다 보면 앞으로는 편하니까 구매를 하겠죠. 비싸지도 않고. 일단 나갈 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유통의 급격한 변화를 더 촉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오프라인 상가들, 이제 전통적인 명동 상가나 종로 상가는 대표적인 그런 상가지만, 그러니까 지금 종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자 이런 쪽이 좀 많고, 명동은 판매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 상가의 제일 위로 올라가면 그 임대료 감당하려면 먹는 장사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판매업종밖에 못 살아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들이 판매업종 상가들이 운영된 이런 시장들이 많이 좀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명동에 가장 많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화장품 가게였는데 화장품도 지금 중국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 내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임대료를 내리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는 사실 뭐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음. 임대료 많이 받고 싶지. 근데 그렇지. 임차인이 그 돈 주고 안 들어오겠다. 인정하고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면 내려가겠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넣어놨어요. 배민 입점 문의 건수가 1054건이래요. 거기에 따라서 전월 동기간보다 27.1%, 한 달 만에 27.1%가 늘었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배달업종에 관련된 부분들이 음식점 나가서 밥 먹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배달시켜서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산업구조의 변화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에서 온라인 매장 산업 중심으로 동시에 배달 위주의 문화로 이렇게 해서 산업구조의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걸 또 홈코노비라고 한대요. 홈코노비? 네. 홈코노미. 네, 홈코노미. 집에서 주로 소비하는 이코노미, 홈코노미네요. 네네. 그렇대요. 이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이렇게 한번 산업의 구조가 변화가 되면 다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의 변화, 재편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많은 부분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판매업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에서 되게 놀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맞아. 회사가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게 되게 놀라워들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직원들 고용 구조도 바뀔 거거든요. 재택으로 돌릴 수 있는 거 돌리고, 그러니까 출퇴근을 매일 사무실에서 모여서 하던 거를 뜨문뜨문 모여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오피스 공간도 과거처럼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피스 시장, 부동산 시장도 또 재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고용의 구조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끌어안고 직접 고용으로 끌어안고 있을 부분들을 많이 분산할 수 있거든요. 또 아웃소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 되게 약해지겠죠. 느슨하게 꼭 들고 있어야 될, 꼭 안고 있어야 될 고용만 기업이 갖고 간다고 하면 고용이 줄겠지.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 구조 전반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부동산도 양극화가 되게 심해질 거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오프라인 상가의 변화는 뭐냐면 되는 상가는 어차피 꼭 필요한 상가들은 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판매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가들은 그 가치를 잃을 거란 말이에요. 떨어져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주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질 거고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이렇게 재택이 가능해지고 분산할 수 있게 되면 오피스의 가치도 예전만큼 떨어지겠죠.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겠죠. 그거에 따라서 양극화가 생길 거고 직업도 마찬가지죠. 고용이 줄면 이게 많은 부분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아웃소싱할 수 있다고 하면 프리랜서라든가 또는 그런 외부 아웃소싱 업체들에다가 이제 나눠가지고 업무들을 진행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일 잘하는 업체들은 또 많이 먹을 거고 못하는 데들은 못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소득의 양극화. 그래서 사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로 가면서 진짜 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힘든 시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주장했었던 바가 하나 있었는데 사회적인 변수가 크게 빵 생기면 이 변수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라고 느끼는 거는 이번 사태가 그냥 단순하게 상업용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시장이 꺾이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외부의 변수가 과연 코로나겠느냐라는 부분에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소장님은 그래도 큰 타격 없죠? 온라인 중심이시잖아요. 저는 온라인 중심이기도 하고 사실 오프라인의 매력을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도 그렇게 부동산으로 많이 먹기는 했지만 그렇게 부동산 투자가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좋긴 좋은데 그렇게 공격적인 포지션에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포지션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앞으로 또 모르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이 매력적이지 않은 시절이란 거지. 또 부동산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시절이 올 수 있겠죠. 그때 이제 현금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고. 그럼 또 그때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저는 앞으로 성을 쌓는다면 어느 쪽에서 성을 쌓느냐. 온라인 쪽에 성을 쌓는 게 되게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예. 저의 강점이 또 더 온라인에 있는 것 같고요. 예. 열심히 하려고요. 네. 자, 오프라인 중심이 아니라 온라인 중심 안에서 수장님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저한테도 이번이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관련된 얘기인데요.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토론화에도 풍선 효과가 계속돼서 동탄 이신도시에 10억 아파트가 속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형은 이미 10억을 돌파했고 전용 84제곱미터는 9억 원대 일단 진입을 했다. 그러면서 단지 대부분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동탄 이신도시가 올라가면서 동탄 신도시도
가격 자체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5억대를 넘겼다. 거래량 급증하고 있다. 한 달에 2,000건 이상 아파트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잠시 나눠볼 텐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이제 수원 뜨거워졌고 동탄 이신도시는 원래 뜨거웠고 특히 동탄 이신도시의 대장이라고 하는 동탄역 인근의 우포안, 우남, 포스코, 한화 요 세 개 단지들은 항상 리딩 단지로서 그랬는데 이 단지 중에 포스코가 중대형이거든요. 우남은 조금 연차가 있고 근데 포스코 34평이 일단 작년 연말에 9억 9천 정도 실거래되고 올해 들어서 10억 5천 실거래 찍고 호가는 뭐 그 이상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형님이 이론이야. 형님이 앞서가니까 이제 포스코 옆에 한화나 우남도 10억에 준하는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거래가 됐고 뭐 호가는 지금 더 높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동탄의 리딩 단지가 그렇게 가니까 중동탄이나 남동탄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호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가격을 형님 쫓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동탄역 동쪽이 동탄이거든요. 서쪽에 가면 이제 원래 그 동탄 1신도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탄 1신도시에 입주한 지 14년 된 아파트들도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평대 14년 된 아파트들이 이제 신고점 갱신하면서 5억대 넘어가고 있고 일부 인기 단지들 뭐 레미안이나 뭐 한화 이런 데 같은 경우 6억도 넘어서 실거래가 됐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샀던 사람들이 실제 동탄 현지에서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야, 우리 동네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구나 하면서, 나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동네 소외됐었는데, 우리 동네 이제 오르는구나 싶으니까 가서 막 사람들이 산 거지.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에서 4배.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도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제 후행하는, 풍선 효과, 후행하는 그런 장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기사에서 나오는 거고, 저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서, 사실 동생이 물어봤어.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알아보긴 알아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아봤잖아요. 대본 쓰면서. 진짜 어떤가? 그래서 두 군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나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은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는 그거예요. 부동산 투자 열기가 과연 코로나를 이길까? 저 이 관점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몇 분한테 여쭤본 결과 내용은 그렇습니다. 12월하고 1월달 거래 엄청나게 많았대요. 네, 뭐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그동안 매물 쌓여가지고 적체돼서 힘들다고 전화 오셨던 대표님이거든요. 요새 어떠냐 그랬더니 없대요. 매물 다 없고 싹 다 빠져나가고 난리랍니다. 그런데 2월 22일 이후부터는 완전 올스톱이랍니다. 네, 결국 코로나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매수세를 팍 꺾어버렸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뭐 개미새끼가 한 마리 구경하기 어렵고 간혹 전화 문의만 있는 정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야. 가격도 올랐잖아. 아, 물론, 네, 물론. 호가가 올라버리니까 그 가격의 매력을 못 느끼는 작년 하반기보다 한 1억씩은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죠. 가격은 올랐으니까. 호가가 올라가니까 매력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지금 이 시국에 부동산 막 사러 다니기엔 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카더라 통신 얘기가 나왔어요. 드디어. 뭐? 카더라 통신 뭐가 나왔냐면 법인 이름으로 단지들을 60개씩 쓸고 갔대요. 작년 세력들이 말에.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전세 빼느라고 난리인데 안 빠져갖고 비상이래요. 거래는 했는데 전세 잔금이 안 맞춰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던 거. 법인 이름으로 매수하게 되면 난 전세 안 들어. 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봐. 비정상주 60개씩 사고 이거 아무리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샀다는 얘기는 위기가 오면 내 보증금을 내가 이사 나가고 싶을 때도 전세금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전세 매물 없다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매물은 또 이런 거래요. 법인 이름으로 이렇게 찍어놨던 매물들이 전세를 내놓고 있는. 근데 난 그런 거 생겨야 될 것 같다. 이게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것들 의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뭐
자기 자본 비율 몇 보증, 퍼센트를 보증금을 해야 반환하기 위해서 얼마 이상의 음. 자본금을 있어야 된다라든가 보험을 든다거나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증보험. 예,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 예. 자, 그래서 지금 동탄에 대한 현장 소식 같이 전해드렸는데 사실 통화를 해서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통화는 하기 싫으시다고 네, 그런 네.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거고 그 동시에 코로나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지역, 이러한 부분들이 풍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도 여전히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심각한데도 집값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과 용인에는 증여가 2배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다주택자가 지금 현재 절세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또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6월 이전에 다주택자 매도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고요, 거주 요건 없이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매도를 안 하고 증여를 선택해가는 것 같습니다. 1월에 아파트 증여 상태를 보면요, 강동구의 증여 건수가 39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송파구에 238건, 서초구에 169건, 영등포구에 158건, 강남구에 9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감소하는 가운데 증여 비율은 크게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의 원인은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 그리고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장기 보유 체제로 전환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강동구가 왜 이렇게 많이 증여가 늘어났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들 이런 부분들 다주택으로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입주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좀 치는 부분도 많고, 강동구의 아파트 물량 개수가 일단 물리적으로 많으니까 또 많았었죠. 입주가 맞물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수가 좀 많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체제로 가게 되면 또 공급 부족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10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5년이죠. 아, 5년. 5년. 네. 5년 있어야 되는데 5년 있어야 이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결국 증여를 택한다는 얘기는 규제하에서 지금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 뭐 6월까지 팔면 장기 보유 공제 혜택도 드리고 중과세 배제도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12, 16 대책의 일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증여를 택하겠다, 장기 보유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실익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유의 형태를 명의분산을 합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숫자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도 경기 남부 220 대책에서 되고 그랬는데 네네. 이제 이 지역들도 보면 증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뭐 원래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곳 추가 지정된 곳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바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들고 있던 주택도 양도를 할 때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금 내고 파는 것보다는 명의가 부담스러우니까 증여로 갈게. 그러니까 서울과 동일한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 올라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팔기보다는 그냥 증여를 통해서 장기 보유할래. 갖고 가는 게 실익이 더 클 것 같아. 그러니까 향후의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보는, 적어도 5년 이상을 좋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죠. 이런 행위들을 보면. 자, 일단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이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해법으로 증여 또는 법인으로의 전환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은 똑똑해요, 그죠? 그러니까 똑똑하다라기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부동산을 뺏기기 싫어. 근데 이걸 들고 있을 건데 세금을 좀 덜 냈으면 좋겠어.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우리도 상담하다 보면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팔라고 말을 못 하겠는 케이스도 그렇죠. 많아요.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 이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이게 뭐 12만 몇 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몰라. 그래서 팔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이거 했다가 욕 엄청나게 먹을 게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일부 증여하고 일부는 뭐 해서 세금 요건을 최소한으로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매각하는 형태로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식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몇몇 분 계시긴 한데요. 어찌됐든 다주택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규제하고 있으면서 다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증여 또는 법인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이런 빠른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6월 이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안 팔고 12, 16 대책의 이 규제 완화를 귀담아 안 들은 거지. 아니 맞아 그 얘기도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그 얘기였어. 그게 그 얘기였어? 얘기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효과 없다. 이렇게 봐도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없거든. 이것 때문에 효과가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거래량이 나오는 분이 유의미하게 없어. 늘어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코로나도 있고 뭐 하나만 딱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다만 아직까지 6월까지 되려면 시간은 좀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아무튼 요새 다들 인사가 건강하시라고 잘 챙기시라고 건강 잘 챙기시라는 얘기인데 소장님도 뭐 만남 이런 거 안 하시죠? 요새 좀 주의하고 있어요. 그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무탈하게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제발 확진이 안 되고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좀 이 상태에서 멎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카운트했을 때 사망자가 44명이에요. 이 44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게 더 커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이런 데들 이란 이런 데는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참 그런 상상하기 싫은데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되게 협심해서 이렇게 되게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없잖아 있는데 그러지 못한 국가들도 있잖아요. 특히 동남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확산이 되면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이펙트가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물건을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물건을 사줘야 될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제 비상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진짜 경제 충격 휘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물건을 팔 수가 없으면 그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도 거시 경제 안 좋아지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요. 잘 모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으나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보수적인 포지션이니까 공격적인 포지션이 없으니까 이 보수적인 포지션을 견지하여 그러니까 견지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 많이 지르지 않았던 게 되게 안심이 되고 있어요. 안심이 되고 있어. 자, 일단 다들 온 나라가 비상 상황입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근심과 걱정이 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 저희도 마스크 쓰고 만났거든요. 방송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